예, 방금 억지로 소개받은 정원각이라고 합니다. 예. 뭐 사람이 뭐 5명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보니까 이게 일당백인 것 같아요. 예, 네. 시민경 씨만 졸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옷은 제가 좀 벗어도 되겠죠. 배가 나와서 좀 흉측하지만 이게 옷이 있으면 더워서 사실 오늘 해야 될 건 한 5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커리큘럼에서 이게 이렇게밖에 짜일 수 없는 이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하는데 전반적인 제가 이제 강의를 일부 로컬리지를 거의 들었어요. 거의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굴러가나 보니까는 특히 지난번에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교육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강의를 반영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면 좀 간단한데 어떤 분은 협동조합, 어떤 분은 그냥 임의조직 단체, 어떤 분은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주식회사로 해야 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법인 안 하는 조도 있고 뭐 다양해가지고 약간 좀 이걸 어디에 맞출까 고민하다가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창 늘어났어요. 137면이에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 정도 강의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많이 이제 줄여가지고 PPT 137면으로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제가 뛰어넘는 거는 그냥 보시라고 보시라고 일부러 자료는 많이 드리자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무데나 막 퍼뜨려도 돼요. 저는 카피 레프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하는 지식을 공유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대부분 제가 찍은 거예요. 네, 대부분 제가 현장에 가서 대부분 다른 나라의 세계 다른 나라 합동조합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갔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딱딱하죠. 예, 예. 뭐가 딱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요? 무지개. 예. 예. 이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무지개를 이해 못해요. 가방끈 긴 대학교에서 교사들은 이게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내가 박사인데 젊음이 무슨 테스트를 하나 해가지고 텍스트 문자로 막 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 또 이렇게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색깔로 무지개. 글씨를 모르잖아요. 무지개 색깔. 요거 빼놓고, 네, 요거 빼놓고. 왜 무지개를 했냐면은 국제협동조합연맹 마크가 무지개예요. 제일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로.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요까지 해야 되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은 7가지 색깔 중에서 요까지 무지개하고 요거는 ICA 보라색은 ICA 글씨에 박혀 있어요. 요거는 대추나무 색인데 그냥 보너스로 이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근데 우리 조는 협동조합 설립하기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협동조합 설립하기로 했죠. 한 조인가 두 조인가 그때 협동조합 설립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넣는 게 맞겠다. 만약에 여기 못하면은 그 협동조합 그 조에 가가지고 따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건 내가 짜장면 사줘가면서. 예. 여기서 강사비 주거든? 예, 강사비 주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짜장면, 예,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그건 해드릴게요. 예. 이게 지구 문제. 기후 안정 유지 CO2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금 덥죠. 지금 아까 점심 먹으면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에 있는 오징어가 잘 안 잡혀요. 네, 오징어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네, 북한 쪽으로. 그래서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기후 온난화 때문인데 350 ppm이 이제 적정 CO2인데 이미 80초 넘었고 2022년 2월 420 ppm.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데는 450 ppm 넘었대요. 더운 이유가 있어요. 예. 올 여름에 에어컨을 한 번도 집에 안 틀은 사람. 고장나서.
AA 센터에서 안 고쳐줘요? 왜요? AA 센터가 바빠서요? 너무 바빠. 오, 그래서 훌륭합니다. 할게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집엔 에어컨이 없어서 안 틀었어요. 우리 서울에 우리 누나는 에어컨이 있는데 한 번도 안 틀었대요. 우리 집이 좀 독해요. 예. 왜 에어컨 한 대가 선풍기 몇 대? 30대 정도 전기를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에어컨.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게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20%가 안 돼요. 유럽은 훨씬 잘 사는데.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이 네 나라가 에어컨.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60% 이상 에어컨이 있고 일본은 90%가 넘어요. 예,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나라 80% 후반, 88, 89%. 유럽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이 없는데 유럽은 20%가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럽은 건물들이 워낙 오래되는 것들이 유적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건물 지을 때 층고가 높아요. 그건 에어컨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이거는 이제 남미 쪽에서 의사들이 기후위기 팬데믹 때 시위한 거고, 이거 북극곰 이거 그림 잘 그렸죠? 예. 인스타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인스타에 가서 먹방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봐요. 사회 비판적인 비평적인 화가들이 한 코너들이 있어요. 이게 거기서 따온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CO2를 지금까지 누가 해놨느냐? 상위 10%가 49%. 예. 하위 10%는 0.3%밖에 지금까지 하위 10%는 지금까지 CO2 발생한 거에 0.3%만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누적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CO2의 49%를 기후가스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개인들에 의한 그런 에어컨 안 쓰기, 자동차 적게 쓰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커요. 예. 그러면은 이 양극화가 이제 세상에 일어난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계 공정무역 기구에서 한 건데 1%가 99%가 부하고 좀 같다. 좀 요건 좀 저는 좀 과장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1%가 50%하고 부는 거의 같아요. 요건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진위계수가 이제 진위계수 알죠? 예. 진위계수가 1에서 0상인데 그 빈도의 차이가 높으면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진위계수 안다고 그랬잖아요. 진위계수가 평등성이 높을수록 진위계수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0에 근접해요. 0에 근접하고 마이너스는 없어요. 진위계수는 0하고 1 사이인데 1에 근접할수록 빈도의 차이가 심한 거예요. 예. 지금 세계가 이제 이렇게 좀 2010 왜 이때 이렇게 됐냐면은 경제위기였잖아요. 2008년. 그때 이제 막 세계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평등성이 좀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0년 지나니까 또 다시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는. 예. 세계 극빈층의 규모가 지금 7억 명에서 이제 전 세계 한 10%가 극빈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런 건 왜 교육도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국 돈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죠. 예. 처음에는 여기 그림이 나올 때 요 책은 없었어요. 돈만 있었어요. 돈만 있었는데 이 바깥 세상을 보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또 밖에를 못 봐. 머리가 넘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예 또 벽만 보고 살아요. 돈과 지식 적절하게 있는 사람이 좀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요 사실은 이렇게 밖에를 볼 수 있는 건물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건물 지나갈 때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건물을 지나갈 때 그 건물이 안에서 밖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물 있죠. 꼭꼭
싸.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은행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다루는 건물들이 대체로 그런데 창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일수록 세금이 높아요. 덴마크나 북유럽에서는 인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대요.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요건 반대로 안에서 밖을 보는 건데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적절한 지식과 적절한 돈 공부만 해도 조금밖에 안 보이나 봐요. 돈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이게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아주 뭐 상징적이죠. 이거는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거기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쭉 했는데 얘는 결국 이제 쭉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자기가 잘 됐다. 무상복지는 헛소리다. 그건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레드양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좀 진보적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거를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걸었더니 좋아요가 막 수백 개 하고 공유가 엄청 많이 걸렸던 건데 이게 원전이 미국이에요. 레드양에서 번역한 거예요. 원전이 미국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한국만 부의 대물림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다시 부의 대물림. 가난한 집에는 쭉 해서 두 가지로. 왜냐면은 빚으로 대학 다녔어요. 빚으로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얘는 부잣집에서 가정교육 받아가면서 또 뭐 가회 이런 것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현황. 이 지역사회 현황 같은 거 얘기를 좀 했나요? 별로 안 했나요? 별로 안 했으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수도권, 비수도권. 196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02년까지 제가 쭉 했는데 1960년대 수도권이 20%, 비수도권이 80% 살았어요. 1960년에. 2000년 46대 53. 2020년 수도권이 오히려 50.5, 49.5. 예.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019년을 중심으로 19년에 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넘기 시작을 해요. 예, 2000년에도 이미 50.2가 됐고, 네. 경상대학교가 그 2002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 이 책 보면은 어떤 것까지 나와 있느냐면은 예술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단,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어디가 있나? 예, 제 기억으로는 수도권에 거의 80%가 있어요. 현금이. 예, 20%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도 또 광역시가 오면은 광역도는 개털에 개털. 거의 뭐, 예, 거지 수준. 이 책을 한번 꼭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지금은 이것보다 더 악화됐을 거예요. 20년 전보다 악화됐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 쓸 때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참고를 했는데, 예, 악화됐을 겁니다. 재정 자립도, 예, 전국이 45%면은 수도권 평균이 재정 자립도가 68%. 그래서 광역시는 그래도 53%, 광역도는 32%. 수도권의 반이 안 돼요. 예, 광역도는 재정 자립도. 이거는 이제 광역인데 기초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기초로 내려가면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경남에도 몇 개 돼요. 산청 같은데. 예. 의령, 산청 한 4-5개가 이제 10%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세입 과목 개편해서 막 어떻게 하면 좀 여기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또 해보고, 또 어떨 때는 또 재정 자주도라는 걸 또 해요. 재정 자주도라는 거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다 헛소리고,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데 지방세로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게 재정 자립도예요. 10%도 안 되는다는 건 뭐예요?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가 까먹었네. 항목이 있는데 그런 거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단체를 운영하죠. 뭐 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참해져요. 10만 명당 사망자, 예. 비수도권 광역도, 수도권은 309명 죽을 때 10만 명당, 비수도권 광역도는 거의 34명이 더 죽어요. 10만 명당. 예.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영유아 사망률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수도권이 전라남도 같은 데는 수도권보다 거의 3배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예. 그런 거,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의사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죠. 의사들이 없는 거. 전국은 그래도 대도시는 27명 있어요. 인구 1만 명당. 중소도시 13명, 농어촌 11명. 거의 2.5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의사들 라이센스를 국가가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가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의대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못 튄다. 예.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도 이제 의사를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수도권으로 다 도망가는 평균 기대연령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1.2살, 2살 차이가 정도 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생산한 가치 수도권 유출이에요. 네,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가 2000년에 한 해 20조, 그래서 2020년에 57조 이 정도로 유출, 순유입이 돼요. 수도권에는. 예, 그건 뭐냐면은 지역 총소득에서 총생산량을 뺀 거. 지역 총소득이 생겼는데 자기네가 생산한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반대로 경남은 마이너스예요. 충남도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한 게 어디로 자꾸 빠져나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게 이게 요소소득 유출이라고 그래요. 요소소득 유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명목 순유입, 순유출, 수도권은 순유입이 되고 비수도권 유출이 되는데 경상남도는 한 번 더 보면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의 지역 소득 167조가 거의 유출됐어요. 여기서 조금은 여기서 한 5%, 10%는 대구하고 부산으로 가요. 대부분 90에서 95%는 어디로 가요? 서울, 경기로 가요. 예. 그게 지금 심각한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이 그걸로 빠져나가요. 그럼 왜 그렇게 빠져나갈까? 예. 여러분들 대형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그 돈이 평균 몇 시간 지나면 어디로 가요? 사천에는 대형마트가 없죠, 아직은. 예, 진주는 있어요.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있어요. 홈플러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우리가. 그 돈이 4시간 후면 빠져나가. 평균 4시간. 카드도 있고 현금 거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 4시간이면 빠져나가. 어디로 갈까? 내가 이마트 가서 산 돈이. 신세계 본점이 어디 있어요? 서울 어디? 뭐 사실 톡 까놓고 보면 주주들이 있는 데를 가는 거죠. 주주들이 있는 데, 투자자들이 있는 데. 응? 투자자들이 있는 데 가요. 그럼 투자자들은 대부분 강남 3구 살죠. 서울에서도 강북구나 뭐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예. 그런 결국 주주들, 투자자들이 있는 데 가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좋아요. 이마트는 잘 맞췄어. 선미 씨. 롯데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 돈은 얼마? 4시간이 아니라 좀 있으면 어디로 갈까? 그 돈이. 최저. 일본 어디? 예? 일본 뭐 동경이나 이런 데 가겠죠? 홋카이도 안 가겠죠? 주주들이 대부분. 저 홋카이도, 오키나와 다 동경도 가봤는데 대부분 동경으로 가겠죠?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변 대표님 홈플러스에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예. 영국 홈플러스가요? 맞아요. 거기에 홈플러스의 풀네임은 뭐예요? 풀네임 뭡니까? 삼성 홈플러스 풀네임. 근데 어떻게 찍었어?
풀네임이 삼성 홈플러스 테스코예요. 풀네임이. 예, 그래서 삼성은 한 4% 지분 가지고 있고 94%가 테스코 자본이에요. 테스코 자본은 방금 얘기한 어느 나라? 영국. 예. 코스트코에서 사면 어디로 가요? 예? 그치. 이제 좀 할만하네. 미국 가요. 다음 핵심이 뭐예요? 외부 투자자들이 있는. 투자자들. 오늘 얘기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회사냐, 지역 주민이 지배하는 회사냐. 그게 최종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예. 있어요, 삼천포에. 예. 거기 가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지역은 거덜나요.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효소득 유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가. 응? 아니 서울 사람들이 우리가 이마트에서 물건 사고 노동은 또 우리 옆집 사람이 했고 돈은 내가 냈는데 돈을 왜 서울로 가냐고.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냐? 여러분들의 심장을 또 후벼 파는 게 있어요. 배달 앱, 여기서 배민 앱 없는 사람. 이 빨갱이들이네. 다른 분들은 다 배달 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배민. 저도 배달 앱 배민이었고 한 번도 배민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배민, 또 요기요, 또 뭐 있어요? 카카오. 이것들 다 뭐예요? 플랫폼 기업들인데, 예.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저는 한 번씩 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출장도 많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계속 이용해요. 숙박업소들이 죽을 상황이에요. 안 돼가지고. 근데 한 달 전쯤에 숙박업소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응? 야놀자잖아, 야놀자. 이분들 모텔 이용 안 하는구나. 저는 모텔 이용 자주 해요. 출장이 많아가지고. 야놀자 CEO가 10%, 10억이나 특별 상여금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현장에서 돈 버는 막상 야놀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그 숙박업소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열받아가지고 만든 앱이 어느 거예요? 있다고지예요. 실제로 맞잖아요. 관광이나 경기, 그러니까 저기 사천에 저기 서포 비토섬에 가보니까는 글램핑장이랑 쫙 있는데 다 외부 자본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시다바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몇 번 갔어요. 비토섬은 이제 비극의 섬인데 나중에 막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는 별다른가? 더 심하지. 카카오는. 카카오가 생겨가지고 택시 손님이 늘었나? 없어요. 카카오가 생겨가지고 식당 손님이 늘었나? 안 늘었어요. 응? 카카오의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식당하고 앱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식당하고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가 뭐예요? 여기 누르면 여기가 나야죠. 여기 누르면 부가가치가 그냥 생긴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부가가치가 안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업소는 죽겠다고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폭력적으로 약탈해가는 플랫폼 기업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카카오 택시를 타면 내가 발을 끊어버린다. 그런 결심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배달앱을 쓰면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요소소득. 아까 어마어마하죠? 1년에 경남에서 수도권에 갖다 바치는 게 11조예요. 11조. 경남이 총소득이 1년에 한 110조 정도 돼요. 근데 거의 아까 나왔던 거의 8조에서 10조를 갖다 바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다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카카오는 또 막 별의별 골목 상권까지 다 하려고 했다가 욕을 먹었죠. 이제는 이해가 가죠. 왜 지금 우리가 약탈당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균 수명은 이제 한 1.2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기대 여명은 서초구 상위 5분위 상위 잘 사는 20% 사람
기대 수명이 85세, 86세예요. 근데 요 빨간색들, 가난한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하위 20% 사는 사람들. 이분들 수명은 뭐예요? 71세, 72세. 평균 약 15세 정도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천당 밑에 분당, 강남 상구, 이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엔 또 조사를 안 해. 욕 돼지게 먹고. 미국에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미국에도 그 소득에 따라서 수명 격차가 심합니다. 일본도 심하고. 예. 일본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평등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평등하지 않고 일본도 심하다는 걸 제가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본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한 0.9살 많아요. 우리가 83, 4면 84세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5배예요. 남한보다 2.5배면은 100살 이상 산 사람들은 한 3배 정도만 많으면 될 거 아니야. 0.9살 높으니까. 근데 무려 10배가 많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100세 이상 산 사람이 14만 명으로 제일 많아요. 14만 명인데 평균 수명 우리나라랑 거의 같아. 그럼 어떻게? 그만큼 일찍 죽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국, 일본, 미국은 소득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10년, 15년. 한국이 이러니까 아마 일본, 미국은 20살, 20살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지방소멸,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지역이라는 뭘까? 지역, 지방이라는 말은 뭐 거의 같은 말로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근데 지방이라는 말은 사실 이 개념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지역으로 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 수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역이에요. 국가에 비해서 지역이야. 그러나 지방은 아니에요. 서울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하거나 지방이라 하면 되는데, 근데 인간은 왜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인간은 아까 말한 거 비수도권 지역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인간은 공간이란 지역에 제약을 받아요. 내가 태어나면 내가 살고 내가 이런 쪽에서 하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좀 물론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외국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 가서 사는 경우도 나이 60, 70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역이민해요. 왜? 문화와 언어와 한계가 있어요. 미국에 10년, 20년 살면 꿈도 미국 사람처럼 꿔요. 근데 인종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간은 그래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예. 언어,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근데 공간이라는 제약을 걷어낸 게 있어요. 자본은 공간의 한계를 걷어냈어요. 옛날에는 자본도 공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웠어요. 국가 간의 이동에서 내가 우리나라,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마음대로 투자 못했어요. 그걸 다 깼죠. 언제 깼어요? 1994년 WTO 가입하면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그게 뭐예요? 신자유주의의 시작.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작은 정부, 두 번째 투자의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는 뭐예요?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인간이 계속 공간이라는 제약에 제약을 받는데 자본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본은 지역을 이윤 추구의 장으로 삼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군산이나 통영에는 조선소, 거제 조선소, 군산에는 자동차로 해가지고 쭉 막 20년, 30년 동안 해가지고 수출해가 돈 많이 벌어. 근데 인건비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경쟁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지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본은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조선소 같은 경우, 조선소가 원래 잘 되는 데는 어디예요? 스웨덴 같은데, 말메 이런 데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에서 다시 어디로 가면 중국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자본은 이렇게 지역을 WTO 이후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돈 되는 지역에서는 이윤을 뽑아먹고 지역 버리고, 자본한테 버림받은 지역을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러스트벨트라 그래요. 네, 녹슨 지역들, 버림받은 지역들. 거기서 지역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특히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한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문제, 자본인의 문제가 가장 첨예한 나라, 가장 심한 나라라는 얘기를, 그런 지적을 다 받죠. 그건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대부분 교수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요거하고 두 가지. 저는 하나 더 있다고 봐요. 신자유주의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하고 비수도권 경쟁이 약화됐어요. 박정희 쿠데타로 인해서 독재 군사집권으로 인해서 독재를 통해서 중앙에 권력을 집중화시켰어요. 세 번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 이상 경기 서울이 집권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수도권,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심각하게 벌여놓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서울 경기 지역하고.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였어요? 고려시대. 개성도 경기 북부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고려가 언제 만들죠? 언제 그 창업하지? 972년인가? 예, 아마 972년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은 1392년. 1372년이요? 92년. 예? 예, 92년. 그로부터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1592년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특히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이유예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만 얘기하지 이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인데 다 알잖아요. 서울 경기가 100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해왔던 거.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그럴 때 관습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못 옮기게 한 이유가 이 근거예요. 내용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거, 경기에 수도가 있다는 건 1000년 된 역사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지 불문법이 아니에요. 관습헌법인 나라든 불문법인 나라에서 찾아야지. 예, 영국 같은데. 무슨 놈의 성문법인 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어디 있어? 사기꾼들이지. 일단 우리 사회가 저렇게 된 이유가 생각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지역하고 영어로 쓰는 지역하고 상당히 영어는 세분화되어 있어요. 영어는 세분화되는 게 영어 잘하시니까 에어리어, 존, 리전, 디스트릭, 테러터리, 로컬, 커뮤니티 상당히 많이 다르고 있는데 다 다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지역이라는 말 하나로 뭉개잖아요. 영어로 로컬 할 때에는 영어로 핵심적인 거 영어로 로컬만 말하면 영어로 로컬은 지정학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예, 상대적으로 봐요. 서울에 비해서 진주는 한국에서 로컬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로컬이야. 지구는 태양에서 로컬이야. 로컬은 그런 개념으로도 써요. 예. 로컬은 그 다음에 아까 뭐 디스트릭트는 행정구역이고 테러트는 영토 관할 지역이라고. 예. 로컬은 전체가 일부라는 개념으로 쓰고 리저널은 조금 큰 개념으로 쓰고 카운티보다. 예. 이렇게 영어, 만약 여러분이 영어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나면 실수를 덜 하죠. 왜 이런 문제를 하냐면 에피소드로 파머
농업, 파머, 농부. 영국에서는 파머는 거의 자본가급이에요. 영국은 어떻게 됐냐면 랜드 오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귀족들이 이 사람들이 영국 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백만 평씩. 그 밑에서 대규모 땅을 받아가지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개인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이 파머예요. 파머. 거기서 많은 노동자들은 임노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농업 노동자. 우리나라는 농업 노동자가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는 대신에 우리나라 파머는 1헥타르가 아니라 3,000평이에요. 3,000평에서 5,000평 사이인 규모인데 거기 파머는 수백만 평을 관리하는 그 용어를 서로 다르게 쓰니까는 농업 문제 가지고 그 세계 WTO 할 때 충돌이 일어나요. 예. 우리나라는 우리가 파머인데 우리를 좀 살려줘 이러니까는 야, 파머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왜 살려줘야 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영어 단어는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예, 참고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걸 정리해봤었어요. 제가 야 이거 도대체 리전은 뭐고 로컬은 뭐고 뭐 이거 왜 다 다르게 쓰는 거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 투자자 기업에서 지역사회는 뭐예요? 이윤 추구의 무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가서 하면은 거기 사용 돈은 빠르면 4시간, 길면 하루 이틀 있으면 다 주주들이 있는데 본사로 가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투자자들에게는 지역은 그냥 이윤 추구의 무대예요. 애정이 없어요. 지역에 대해서. 그 과감하게 뜨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야지 오너들이 CEO들이 과감하게 떠야지 투자자들한테 손에 적게 봤다고 칭찬받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영, 군산, 거제 같은 데가 이제 러스트벨트가 돼 있어요. 사회적 경제에서의 지역사회란 예. 협동조합, 공제조합, 법인 자체가 투자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공제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거기에 있어서 법인 자체가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 아니 주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사자들, 이용자들, 소비자에서 협동조합 이용자, 노동자들도 이용자라고 얘기하고 예,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 투자 목적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는 투자 목적으로 내가 출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투자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배당이 목적이요. 이잖아요. 이윤이 목적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공제조합하고 주식회사의 사업 방식하고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사업을 하냐부터가 달라요. 마을기업, 근데 이제 주식회사 중에서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발기업 이런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식회사라도 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역민들이 주주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근데 우리 주주들 대부분 투자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수당,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인증이 안 돼요. 예. 인증 받으려면은 배당 목적이야. 내가 거기서 그 주식회사라도 내가 주주인데 거기서 일을 해야 돼. 예.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도 거기서 이용을 해야 돼. 응? 그런 거지. 저기 한남동 살면서 아니면 저기 서울의 강남구 살면서 투자만 하겠다. 그러면 인증이 거의 안 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가 유지되려면 6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6가지. 이제 환경단체에서 나온 책에 나오는데 6가지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필수적인 자연자본 소비를 최소화. 이건 뭐예요?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토양, 대기, 물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두 번째, 물리적 자본. 병원, 학교, 물, 공급수 이런 거 뭐예요? 거의 인프라죠. 예, 이런 거, 전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지역 자산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 세 번째, 경제적 자본. 그렇다 그래서 꿈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경제적 자본이 지역사회에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고, 네 번째, 중요해요. 인적 자본. 인적 자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장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어야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돼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자본은 신뢰자본이라고, 인간 신뢰자본이라고 얘기도 해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그룹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그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장착하기로 계약을 해. 그러면 이 오디오를 하나 계약하는데 서류가 몇 페이지 필요할까? 저는 100페이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둘은 라이벌이야. 요거 옵션을 이렇게 했을 때 현대가 유리할까? 우리가 불리할까? 이 잔머리 굴린다고. 옵션을 걸고 뭐 하면 뭐 하고. 이거는 완전히 경쟁 관계는 신뢰가 없어요. 내가 쟤네들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져. 뭐 이런.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업을 해. 계약서 몇 장 필요할까요? 한 장이 한 장. 물론 아버지와 아들하고 또 동문들끼리 같은 고등학교들끼리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계약서는 적게 쓰지만은 이 사람들은 폐쇄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진 않아요. 건강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민주적인 논의와 도덕적인 게 통하는 사회, 통하는 관계 있을 때 건강한 사회적 자본, 협력과 파트너십,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지방 거버넌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신뢰가. 예. 그래서 이제 마피아들도 이제 자기들끼리는 신뢰하는데 그런 거랑은 다른. 아까 방금 얘기한 건 핵심은 이 조직이 민주적으로 굴러가, 민주적으로 논의돼.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걸 이제 건강한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섯 번째, 문화 자본을 향상, 전통 가치, 예술 다양성, 역사에 대한 관심. 이거는 왜 중요할까요? 제조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요, 대량 투입하고 대량으로 하면은요, 그만큼 그 대마불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효과가 훨씬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통 가치, 예술 다양성 이런 것들은요, 자본을 아무리 때려낸다 그래서 효율성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 문화 자본, 전통 가치, 예술 다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독창성이에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과 다른 거.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화 관광이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문화 관광 여기서 만들었어. 근데 다른 도시에서 금방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어. 우리 것만 되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진주 건물을 한다, 문화 자본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그 건물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주 건물 자체가 그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주 역사를 어디 가서 형평운동을 가지고 문화상품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형평운동을 문화상품 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진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역사 이런 게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고민했던 게 지역성을 살 수 있는 식품이 뭐가 있을까? 김치랑 막걸리 같은 게, 술 같은 게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봤어요. 옛날에는 지역마다 김치 맛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김치가 전국을 제패하는 김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국을 제패하는 김치가 있어요. 종갓집 김치, 하선전 김치, 비비고. 왜 그랬을까요? 노동이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할 수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해요. 노동이 이제 밖에서 하는 노동보다 실내에서 하는 노동이 늘었어. 대부분이에요. 밖에서 하는 노동이 이 사회, 이 경제력이 주류일 때에는 땀 흘리는 거,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짜고 뭐 소금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뭐 맵고 이런 거 다 달라. 젓갈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은 대부분 실내에서 노동을 해. 노동 환경 자체가 대부분 비슷해지니까는 지금은 전국 김치들이 전국을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서 하선전 김치라든지 종갓집 김치 그때도 있었어요. 진주 다 안 팔렸어요. 30년 전에. 왜? 우리 입맛에 개미가 안 맞아. 지금 애들은 다 좋아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왜? 노동 환경이 서울이나 뭐 진주나 똑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지역 특산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참 막걸리를. 왜? 막걸리 재료가 수입밀로 다 똑같아.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할 때 그 지역의 독특한 자기의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다 똑같아. 재료가 다 통일료야. 재료가 전부 다 곰표 밀가루야. 그러면 지역 특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특성이랑 이어지는 문화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지역이 문화와 관광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여튼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대자본에 의해서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세계 자본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는 지역, 세계 자본에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6가지를 정리해낸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더 재밌죠? 아무도 쉴 생각 없는데 심인경 씨만 잠깐. 지금 이거 하고 5시 반 전에 끝나잖아요. 지금 137페이지인데 20장밖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강사가 말하는데 갠생이 끼고 실무자를 교체하라고 내가 써야겠네. 강사가 얘기하는데 뭐 빨리 하세요 막 이러고 있고. 자, 이제 사회적 경제,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배경이 있어서 심인경 씨는 이제 원래 좀 빨갱이라서 이런 사회 문제를 다 아니까 이제 저건 내가 아는 얘기 또 하야 돼 이래서 이제 그런 거고, 여기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빨갱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는 규범적으로 먼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정해진 적이 없어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개조합하고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벌써 1634년에 시작해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1830년에 들어와서 정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영어로 코오퍼레이티브예요. 코오퍼레이티브라고 처음엔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막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 프랑스에서 이렇게 쓰고 코오퍼레이티브라는 말을 영국에 쓰고 이런 게 100년 조금 넘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는 생긴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1980년 신자유주의 이후에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발생하니까는 도대체 주류 경제가 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까? 다른 경제는 없을까? 경제는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고 양극화 심화시키고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다른 경제는 없을까? 보니까 옛날부터 이런 고민 해왔어요. 다른 경제.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그 원용찬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한 제목이 다른 경제에 의해서요. 예. 경제라 그러면 너무 지금 주류 경제에 획일적인 것만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공제조합 1634년 사실 뭐 이 공제조합을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국에 저밖에 없어요. 이게 책에도 있는데 아무도 공제조합이 사회적 경제에 합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제조합은 사회적 경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제는 보험이라고 똑같아요. 보험이랑 똑같은데 유럽이나 미국은 보험 공제조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제조합법이 없어요. 일본도 공제조합법이 없어요. 일본은 공제조합법이 없는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안에 공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놓고 그 공제를 하는 규모가 엄청나요. 한 해 매출이 수십조예요. 일본 생년 매출보다 훨씬 더 커. 한국은 공제조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권력층들이 할 수 있어요. 어디가 공제가 있어요? 군인 공제, 교원 공제, 그렇죠? 경찰 공제회.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집권하는데 자기들 집권에 대해서 유리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제회라는 걸 다 해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은 다 보험시장에 의존해야 되는, 보험시장에 의존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이미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1634년에 바닷가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공제조합이 제가 여기다 안 썼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조합을 한 데는 노동자들이 염색업 하는 노동자들, 인쇄하는 노동자들. 왜 그랬을까요? 영민한 시민경. 왜 염색업에 노동자들 공제를 많이 했을까요? 염색이 이제 이 염색 노동자들이 1800년 초부터 공제조합을 자기들끼리 해요. 염색이 지금은 천연 염색을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염색하고 그 인쇄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염색업을 몇 년 하다 보면은 시들시들해 사람들이 아파. 자기 죽어. 그래서 산재보험도 염색업 쪽으로 많았어요. 공제도 그래서 염색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염색업. 식자공들, 인쇄. 납으로 했잖아요. 옛날 식자를. 중금속 단.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지금은 다 그게 중금속 오염이라는 걸 알지. 그 당시 염색하든지 화학약품으로 염색하고 금속으로 식자할 때에는 왜 죽는지 몰랐어요. 그게 1800년 중반, 후반 넘어가서야 1900년 돼서야 중금속 문제구나. 화학약품 문제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는 자본가들은 그렇게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서 죽어가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아무도 책임 안 져줘. 그래서 공제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냥 짧게 할게요. 예. 그래서 협동조합은 1760년부터 했고 아까 공제는 1634년부터 했고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원래는 협동조합은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자기 일자리를 위해서 협동조합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농민들끼리 하는 게 협동조합의 단일 대우예요. 응? 소비자들끼리 하고 노동자들은 근데 협동조합을 왜 할까요? 일자리를 위해서 해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고 다 하는 목적은 다 달라. 근데 1700년, 1970년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일 쇼크. 지금 중동 전쟁 하고 있잖아요. 응? 지금 하마스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하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대대적으로 이집트하고 다 아랍이 다 붙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석유, 아랍은 그때 자원의 민족화가 시작돼요. 그럼 자원의 민족 정확히 1960년대 후반부터예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왜 우리 중동에서 있는 석유를 왜 유럽 애들이 다 유럽하고 미국 애들이 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그지야? 응? 안 되겠다. 우리가 통제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2차, 그러니까 3차 그 시나이 반도 가지고 전쟁할 때 그게 더 심각해져요. 보니까 아랍에서 보니까는 미국하고 유럽이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석유 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비행기 값 대주네. 그 비행기에 우리 애가 죽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석유 파동이 그때 생긴 거죠. 선생님은 기억하시죠? 석유 파동. 예.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 또 약간 어려운 말 되는데 유럽의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가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동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석유값을 원유값을 높이되니까는 생산성이 악화돼요. 생산성이 악화되니까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재원인 세금이 잘 안 도는 거죠. 산업력이 약화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된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원래 노동자협동조합은 기본이 우리 노동자협동조합이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1인당 한 5천만 원씩 출자했어요. 10명에서 5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 그래 일자리를 하려면 5천만 원 내야 돼. 근데 방금 실직당한 분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원래 출자한 사람들만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노동자협동조합의 기본이에요. 근데 복지국가가 무너지면서 힘들어지면서 실직됐는데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없어. 5천만 원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노동자협동조합의 문을 개방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이 아닌데 당장 사회 서비스가 필요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문을 개방해서 만든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공공성은 더 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조금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스웨덴에서는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그런 것들도 뭐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언젠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나온 명칭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고,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나온 방식이에요. 영국에서는 어떤 신탁, 개발 신탁. 왜 그러냐면은 대처가 들어온 이후에 영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지역 소멸을 겪은 거를 훨씬 일찍 겪어요. 지역이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만든 회사가 디벨롭먼트 트러스트예요. 예. 이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예.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요. 미국에는 범죄자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이 사람들을, 재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다시 직장인을 복귀시키려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 기업에 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항공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해가지고 장애인 치료, 그 다음에 재소자들 사회 복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름은 저기 이탈리아식을 가져오고 내용은 사회적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가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 때 명칭은 영국식을 따오고 그 내용은 이탈리아식을 가져와요. 이탈리아식. 그래서 두 개가 혼합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할 때. 그 다음에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넣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사회적 경제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왈론이라는 거는 벨기에에 있는 한 지역인데 핵심적인 건 이래요.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고 수익 때문에 투자보다 사람과 노동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개념. 예. 그래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 있고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기본법 올라가 있는 것들은 양극화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가장 모순적인 것들이 집약적으로 쌓여 있는 데가 한국 사회예요. 그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법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가 있어요. 20대 국회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다시 19대 때 올라갔는데 또 통과가 안 됐어. 20대 때 또 통과가 안 됐어. 지금 21대죠, 국회가. 21대 맞나요? 22대인가? 22대인가? 일단 세 번째 올라갔어요. 세 번째. 예. 지금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내용들이 이런 거고요. 그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 하나는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관점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에 속한 대표적인 조직들. 아까 말했죠. 유럽, 미국은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선단체, NGO, 마이크로 크레딧 다 포함되고 우리나라는 농협수협, 축협, 이제 농협수협 새마을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사회적 기업, 자활사업체, 마을기업,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작년 4월 18일 날 유엔에서 다시 결의를 통과시켰어요.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망가진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더 인간적인 사회, 양극화가 적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야겠다. 2012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였어요. 유엔에서 다시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내년이 그래서 세계협동조합의 해예요. 유엔에서는 인류가 닥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해 매년 해와요. 2008년 같은 경우는 사막의 해, 또 그 다음에 어느 해는 물의 해, 어떤 해는 가족농의 해 이렇게 했는데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경제 요새는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 경제란 말을 쓰다가 몇 년 전부터 사회 연대 경제란 말로 또 다시 써요.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사회적 경제, 사회 연대 경제. 예. 사회적 경제에다가 사회 연대 경제는 더 YMCA나 이런 데를 사회적 경제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사회 연대 경제를 하면서 YMCA,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 포함시키게 됐어요. 일반 어소시에이션들을 경제사업을 하지 않는 조직들도 사회연대 경제에 포함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해왔는가? 유엔에서 정리한 것 세 가지,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회혁신과 빈곤을 완화시켰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의 권리 신장, 환경 노동권 보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 여성들에게 투표권, 선거 투표권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제일 먼저 준 나라 어디인지 아세요? 오?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치학과? 그러니까 과가 무슨 과예요? 영문학과. 근데 언제 정도? 1890년 정도에. 예. 뉴질랜드가 1890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한계는 있지. 백인 여성만. 예.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줬을까요? 그 다음에 호주. 예, 호주가 이제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많이 깨진다. 땡. 스웨덴이죠, 스웨덴. 예. 오늘날 스웨덴이 그냥 스웨덴은 아니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1920년 넘어가야 줍니다. 예. 1920년, 30년. 예. 남자들도 투표권이 형식상으로는 1800년 말부터 투표권을 줘요. 근데 실제로 투표권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남자들에게도 영국에서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게 진짜 남자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게 1919년 이후예요. 왜 그래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때 결국 세계대전 때 누가 총 들고 나가 싸웠어요? 노동자들이 총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 총 들고 나가 피해 대가로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준 거예요.
영국의 귀족, 영국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려고 차티스트 들어보셨어요? 사회시간에 들어봤죠? 이 사람이 1820년, 30년대에 노동자들에게 투표권 운동을 했죠. 그 운동을 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얻는 게 노동자들의 투표권이에요. 영국에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하다가 맞아 죽고 감옥 가고 그리고 유배에 가고 영국의 노동자들의 투표권 운동한 유배에 간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국가가 형성된다고 된 거고 뉴질랜드에서 왜 노동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제일 먼저 투표권을 줬냐 그런 경험들 속에서 주는 거예요. 다 이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세계나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뉴질랜드 남부 섬에 가면은 벌프라는 데가 있어요. 울프 벌프 뭐 제가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 거기서부터 런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15,000km가 넘어요. 1800년 초에 1800년 30년대에 영국에서 글로 귀양 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양어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제주도 가다가도 많이 죽었는데 제주도 귀양 가는 건 뭐예요? 귀양 보낼 때 죽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개념이. 육지에서의 귀양과 섬에서의 귀양과 전혀 달라요. 영국에서 뉴질랜드에 거기 가면은 여기서부터 런던까지가 몇 킬로라고 써 있어. 왜 써 있어요? 한이 맺혀 써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동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회연대 경제 기업들이 노력했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NGO하고 이제 사회연대 경제를 하면서 협동을 요거가 사회적 경제라면은 일반 시민사회가 요거였단 말이에요. 사회적 경제가 요거였다면 요거까지 포함하면 사회연대 경제로 이제 돼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뭐야? 협동조합이 그러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 대체로 1800년대 후반 영국 자본주의 위기 때 자본주의 위기 때 협동조합이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 1800년대 후반일 때 영국 자본주의 위기 때 다른 데는 협동조합을 몰라요. 영국에서만 해요. 왜? 1800년 되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정도만 산업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같은데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언제 했죠? 심인경 씨. 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제국의 일대 수장이에요. 비스마르크가. 거의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때 하고 자본주의가 영국만 있었기 때문에 요때까지. 그 다음에 1929년에 경제대공황 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왜? 자본주의 저거 괜히 나왔더니 공황 일으키고 안 되겠네. 해봤자 유럽하고 북미 협동조합이 이제 이때 성장하게 돼요. 1929년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였어요? 일본 침략기, 농업국가. 농업국가는 자본주의 공황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자본주의 공황의 핵심이 뭐예요? 과잉 생산. 그렇죠? 이윤율 저하하고 과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공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유럽하고 북미 1970년대 아까 얘기했죠. 오일 쇼크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게 2007년, 2008년 경제위기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위기 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2년 유엔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2012년에 다시 세계협동조합에 해. 이것으로 또 안 됐어. 그냥 또 다시 내년에 또 세계협동조합으로 다시 해서 또 해보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그럼 협동조합 왜 진행됐는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초기 출발하면서 폭력적으로 진행이 돼요.
두 가지로. 국내에서는 노동자 농민들을 착취하고 해외에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요. 물론 제국주의는 로마 시대 아니면 그 페르시아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제국주의는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자기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1700년대 말, 1800년 자본주의의 원료 확보하고 시장 확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때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부에서는 노동자 농민들 인클로저 여러분 사회 시간에 여기다 쓰진 않은 인클로저 운동 배우셨죠? 인클로저라고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중세 시대에 거기 농민들이 있는 농사 짓는 데다가 그 지주들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을 키우려고 농민들을 다 쫓아내죠. 그래서 양을 왜 키워요? 양모를 옷 재료, 모직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네덜란드랑 또 전쟁이 일어나죠. 영국하고. 하여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탐욕 때문에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밖으로는 식민지 쟁탈하면서 식민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해요. 근데 자본주의 특히 이제 산업혁명과 만나서 생산력이 발달한 자본주의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생산력이 증대되고 뭐라 그러나 공중방역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공중방역 그다음에 상하수도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가 1840년대 이때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50대 또 다르면 뭐 찍어봐야 다 틀려. 너무 단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그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예, 찍어봐요. 40대 땡. 좀 깎아봐. 예. 엥겔스 보고서 쓰면 27살. 이게 자기가 엉터로 쓰는 게 아니라 의사 왕립협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해요. 27살. 예. 그건 이제 영유아 사망률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 거죠. 영유아 사망을 포함해서. 근데 1900년 이제 자본주의가 해가지고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하수도 도시가 깨끗해지고 하이힐 신고 다니는 이유 알잖아요. 똥덩어리 때문에 뭐 그랬다는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하고 그러면서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서 평균 수명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건 상태가 좋아진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런 장점들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져온 것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노동했다. 사실 제가 2시간 깎았어요. 18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1800년 초까지. 18시간 하면 안 믿을까 봐 제가 깎았어요. 2시간. 아동들이 10살 이하의 애들이 10살 이하 애들이 탄광에서 일을 해요. 임산부도 일을 하고. 그렇게 착취를 당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만난 자본주의는 그늘과 또 이제 장점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실업,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YMCA 활동, 종교적인 활동,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 사회주의운동. 그러니까 이 당시 뭐예요? 영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다 시작해요. 지금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지금 현대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집약됐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자본주의의 모순은 어디에 집약돼요? 영국에 집약돼 있어요. 이 영국에서 집약되는 영국의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일어나는 다양한 운동들이 다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이라는 이건 이제 영어로 코오퍼레이티브예요. 코오퍼레이티브는 뭐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협동조합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 중국, 대만은 합작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가가지고 협동조합 한자로 쓰면은 이게 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하고 일본만 예, 알아들어요. 이건 근데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보다는 합작사가 더 코오퍼레이티브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협동조합에는 같이 땀 흘린다는 말이 없어. 그냥 추상적이야. 여기는 노동하는 자기 있잖아요. 노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1920년에는 3.1운동 때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이대휘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대휘 선생은 합작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합작운동. 협동조합을. 근데 이제 어차피 그날 일본 식민지 사회니까는 결국에는 뭐 합작운동이란 말은 사라지고 일본식 표현 한자는 협동조합이 됐죠. 협동조합은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협동의 역사다라는 걸 중요한 역사로 봐요. 물론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사는 개인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성, 연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협동해야지 산다. 예. 그럼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곳곳에 계속 협동해 왔다. 유럽에서는 길드 뭐 이런 거 했었고 중국에서는 방, 한국에서는 공동의 동제, 둘의 개향약 예, 이런 것 들어서 계속 협동해왔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대와 사회성이라는 조직은 협동조합 이름이지만 신분사회에서는 과거 1000년, 2000년 전에는 개, 둘의 향약 이런 걸로 한국 사회는 계속 협동하는 민중들이 협동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요 미어캣 같은 게 미어캣의 삶이 알려지기 전에는 동물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혈족끼리 꿀벌이면 꿀벌 자기네끼리 자기네 꿀벌 중에서도 자기네 여왕 같은 여왕벌 여왕국끼리 개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미어캣의 삶을 보면서 자기네 피를 나누지 않은 미어캣도 그 협동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문화인류학자가 아니라 참 그 동물학자들이. 예. 이런 것들이 있어. 뭐 미어캣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하고요. 그러다 노치데일 협동조합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 공제조합은 1634년이었고 협동조합은 1760년부터 창고에서 재분서 협동조합. 이후에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또 협동조합 한다고 그랬고 1760년에 시작해가지고 전체 보기가 어디 갔지? 이거?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 보기에 있었는데. 아까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 요거 하면 되는데, 이거. 예. 아니에요. 요거. 예. 됐다. 됐어요. 1760년부터 1844년. 많은 사람들이 1844년이 협동조합 출발이라고 알고 있는 오해예요. 시작은 이때부터 시도했어요. 1844년에 로치데일은 처음으로 망하지 않은 협동조합 한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시도했다 망하고 이때는 재분서 협동조합을 했는데 잘 되니까 자본가들이 불을 질렀어요. 예. 이 당시는 1700년대 말, 1800년 초에는 자본가들과 협동조합을 하려는 노동자들과 소비자들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협동조합 한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곤장하지, 정부에서. 옛날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에게 투표권 달라 그러면 맞아 죽었어요. 지금 여자들한테 투표권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시도 속에 드디어 망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협동조합 28명이 로치데일에서는 1파운드 했는데 이 1파운드가 지금은 2주 급여예요. 이 당시 2주 급여였는데 2주 급여가 영국 노동자들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는다고 봤을 때 평균 2주 급여는 얼마예요? 25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1844년 시작해서 20년 지나니까 자본금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이제는 망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처음 초기에 들어왔을 때 많이 망했어요. 그럼 협동조합만 망하느냐? 주식회사는 더 많이 망해요. 통계적으로 캐나다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보면은 5년 후 성장하는 비중,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10년 후 성장하는 10년까지 살아남는 비율 따지면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거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주식회사보다 협동조합이 2배 정도 오래 살아남아요. 이 당시 때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영국에는. 왜? 이미 1844년 되면은 영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대공장도 생기고 수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본가의 아들 자본가, 그 손자도 자본가. 노동자의 아들 노동자, 그 손자도 노동자. 계급을 벗어난다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은 적게 받은 월급으로 알뜰살뜰 사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영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1800년, 30년, 40년 되면은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가 영국 자본주의보다 50년 늦습니다. 프랑스 산업화가 약 50년 늦어가지고 1800년대 중반 되면 영국은 막 대기업들이 생겨가지고 막 대량 생산해가지고 공장들이 생겨가지고 막 수출하는데 공산품 수출하는데 여기는 프랑스는 뭐예요? 매니팩처 소상 뭐라 그러나 이때 프랑스 공장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인들 중심으로 막 해요. 영국의 공장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자들이 대동단결해요. 영국 자본과의 자본기업에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에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매우 중요하게 시작을 해요. 예. 원료를 공동 구입하고 공동 판매하고 영국의 대공장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은 어때요? 1871년이 독일이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되면서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국가예요. 그러면 영국에서 막 화학비료, 농약, 그 다음에 트랙터, 기계화로 농산물이 대량 생산돼가지고 수출해요. 독일 농민들, 그걸 이제 대항해야죠. 경쟁해야죠. 그러니까 독일 농민들도 자기들도 화학비료를 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들을 사서 기계화를 하려고 농업을. 그 돈은 없어. 빚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업 국가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먼저 발당해요. 농민들이 빚을 내가지고 화학비료를 사고 그 다음에 기계를 사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조합. 덴마크, 미국 여기는 더 늦어. 진짜 더 농업협동조합. 그 나라들의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하고 발달 단계하고 협동조합이 어디가 발달하느냐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영국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국가의 중심된
협동조합은 영국은 소비자 협동조합이었고 1800년 중반에 프랑스는 생산자들, 여기는 농업,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의 당면 과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들이 하기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이 뭔가, 협동조합이 뭔지 한번 요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 요거만 읽으세요. 요건 읽지 말고 시작. 요 한 문장, 이게 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결사체 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거하고 뒤에 나오는 협동조합의 가치, 원칙. A4 한 장이면 되죠. 근데 협동조합 연맹에 가면은 이것에 대한 해설 영어로 70페이지가 있어요. 70페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할까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냉정하게 말해서 자본주의와 생산 양식이 달라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은 자, 이름은 본가.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이 없어요. 그 임노동을 제공해요. 근데 원료를 자본가가 사와. 거기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 공장에서 자본가가 사다 준 원료를 해서 노동자가 노동을 해가지고 뭐가 생산돼요? 상품이 생산되죠? 그렇죠? 이걸 그냥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보다 이윤이 붙어가지고 M-가 생겨요. 그 M-이거를 이윤이라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에요. 근데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해요? 우리들이.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장이 필요해.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생산수단은 뭐예요? 매장, 창고,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외부 투자자나 자본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유해요?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변태만 대표가 여행업이 필요해가지고 막 하다간 어느 여행사 사장이 잘 나가는 사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장인데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해봅시다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거 필요하니까. 주식회사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45분까지 마칠까요? 45분까지. 싫어요. 45분까지. 아이, 지능답 지금 막 하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능답. 예.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요? 주식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주식의 소유에 따라서 결정해요.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냐, 10,000주를 가지고 있냐. 내가 10,000주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8명이, 내가 10만, 지금 몇 분이죠? 심인경 씨 빼놓으면은 8명이에요. 9명이네. 9명이 1000주씩 가지고 있어. 나는 10,000주를 가지고 있어. 누구 하는 거로 결정이 나요? 제가 하는 대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일주일표예요. 일주일표. 근데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고 사람 머리수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사업체를 통하여. 일반 NGO, 일반 시민단체는 사업을 하진 않아요. 회비를 걷지. 또 기부금을 받지.
근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 경제적인 거, 처음에는 협동조합이 주로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인 문제, 사회혁신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독서클럽도 다니고 싶고, 영국도 보고 싶어. 우리가 같이 영국도 같이 보러 가자. 응?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이게 한국 농협이 자발적으로 안 됐던 거예요. 예. 거의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정부 주도. 그 다음에 자율적인 결사체. 협동조합이 물론 적어도 더 설명을 많이 해야지만은 우리 심인경 국장님이 자꾸 그만 끝내라고 째려봐가지고 그래도 45분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본 가치. 협동조합이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이런 하나인데 제일 헷갈리는 게 자조, 스스로 돕는 거죠. 자기책임.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평등하고 공정하고 구분이 돼요? 평등하고 공정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변태만 대표님처럼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포도원의 비유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냐면 예수가 하늘나라를 비교할 때 하늘나라는 포도원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그가 믿으면 천당 가고 오후 1시에 와서 하는 사람도 천당 가고 그 다음에 6시까지 하는데 5시에 와서 하는 사람도 천당 간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이거를 협동조합의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적용시켜가지고 아침에 7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하루 일당 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1데나리온이라는 뜻은 하루 1데나리온. 좋아, 우리나라 말로 합쳐 10만 원. 일당. 아침 7시부터 와서 한 사람도 10만 원. 점심 1시에 와서 한 사람도 10만 원. 퇴근 시간 바로 전에 1시간 와서 한 사람도 1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땡이에요, 땡.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는요. 아까 의사결정할 때 내가 출자를 얼마 한 것과 관계없이 1인 1표라고 그랬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의사결정. 경제적으로 일한 만큼, 경제적인 거는 일한 만큼 줘야지 공정해요. 일당으로 보면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10시간 일하는 10만 원, 일당으로 보면은 평등한 것 같죠. 근데 시급으로 나눠봐요. 시급으로 나눠보면은 아침 7시부터 가서 일하는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시급 10,000원밖에 안 돼. 근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시급이 무려 10만 원이야. 이게 공정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거는 주로 이 가치에서 경제적인, 사업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대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윤리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예.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 열린 마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막 사업이 잘 돼. 노동자 협동조합이. 사업이 잘 되니까는 더 이상 조합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협동조합의 원칙. 가입의 자유. 가입의 자유가 있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사업을 할 때는 되게 불편해요. 왜? 가입의 자유가 있으면 뭐예요? 탈퇴의 자유도 있어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인데, 아까 말한 IC의 협동조합연맹의 이 해설서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책임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무 때나 가입하고 아무 때나 탈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수록 어떻게 돼요? 자본의 안정성이 침해를 받아요. 우리 10명이서 1,000만 원씩 해서 1억 가지고 했는데 조합원이 이사장님하고 싸우다가 삐졌어. 나 그만둘래 해서 3명이 탈퇴하면서 우리 출자금 돌려줘. 그럼 3,000만 원 돌려줘야 하잖아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3,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보지 않고 뭐 취급을 했어요?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부채 취급을 했어요. 가액과 탈퇴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업을 할 때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7년 IMF 때 사실 뭐 세계 자본과의 싸움, 바젤 협약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농협이 협동조합 법을 자기네 바꿔요. 탈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올해 지금 탈퇴하잖아요. 그럼 내년 총회에서 결산을 해. 결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탈퇴가 정당한가 보고 남은 돈 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업을 해서 우리가 10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8억밖에 안 남았어. 그럼 20% 까였잖아. 근데 출자금도 20% 까고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억 가지고 사업했는데 20억이 됐어. 그럼 이 사람들 나갈 때 2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해야 된다.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입의 자유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업할 때는 불편한 거다.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이런 정보도 공개하고, 그 조합원들한테 회계 상태 이런 거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 매우 중요해요. 자기가 조합 만들어 놓고 맨날 알코올 생협 만들어 놓고 맨날 백화점 가서 사 먹어. 그럼 자기네 삶이 망하잖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참여. 자율과 독립은 자본으로부터 자율, 자본으로부터 독립, 정부로부터 자율. 예.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본과 정부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지키는 조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 훈련, 홍보. 계속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협동조합과 협동해야 되고. 협동조합은 아까 사회적 경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이 만든 사업체,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협동조합을 11 비즈니스라 그래요. 시민기업. 예. 11 컴퍼니 또는 11 비즈니스. 시민들이 만든 회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사회, 지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진주 아이쿱 생협이 막 잘 된다고 한남동에 살았던 이건희가 가입 못해요. 여기 조합원은 경남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정부가 법적으로 사업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외적으로 사업구역을 국가로 트는 경우가 있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업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본기업은 사업구역 없잖아요. 예, 달라요. 예, 이렇게 해서 다르고요. 하여튼 뭐 좀 쭉 할 게 뭐 되게 많은데 요거 5번부터는 뭐 지금 45분 됐으니까 시민경 씨 울라고 그러네. 예. 이제 사실 뭐 좀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요 정도로 하고요. 예. 질문도 뭐 중간중간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한두 분 나 이거 안 물어보면 집에 가 잠 못 잔다. 그런 거 없죠? 아까 만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졸았구나. 따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되게 생략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협동조합 만든 절차만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팀이 비록 한 팀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성장하면 개별적으로 다들 사회적 기업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PDF 줬잖아요. PDF 드린 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인터넷 연결돼서 여기를 누르면 다 여기로 다 링크가 돼서 이거 다 제가 쓴 거예요, 다. 제가 쓴 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제목만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여기는 쇠락하는 마을이 어떻게 뭐 하고 있지? 다 연결되게 제가 해놨어요. PDF 장점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서빙하고 막 그래요. 지적 장애인들. 예, 지적 장애인들이 그래서 어떨 땐 주문한 거랑 다른 거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거 다 이해하는 거지. 근데 이 동네에서 상당히 좋은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필요하면 꼭 부르세요. 협동조합 할 때 제가 술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해줄 테니까 발기인 모집, 발기인은 꼭 5명만 하세요. 예.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저는 5명이 안 돼. 그럼 주식회사로 해요. 예? 우리가 3명밖에 안 돼. 그럼 주식회사 만들어. 주식회사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하면 돼요. 인증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협동조합을 5명 이상해서 협동조합 하고 싶으면 협동조합 해. 근데 3명밖에 안 되면은 주식회사로 해도 그 운영을 협동조합처럼 하면 돼요. 누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발기인을 5명으로 하나, 발기인 우리 협동조합이 50명 시작할 거니까 멋있게 발기인 한 20명으로 했다. 생고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총회 한 다음에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정관이 한 20장 돼요. 그 사이사이 다 뭐 찍어야 돼요? 발기인의 도장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법무사한테도 욕 돼지게 먹고, 예. 그러니까 해서 협동조합은 그냥 법에 5명 이상만 하면 되니까 최소한 5명만 하세요. 다른 거 5명 하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 정관 작성은 표준 정관이 있어요. 표준 정관. 표준 정관이 있어서 자기네 성격에 맞는 것만 몇 개 짝짝짝짝 고치면 돼요. 고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를 모셔요. 5명이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5명의 발기인이 5명으로 협동조합 해도 돼요. 왜?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되니까. 5명이라 해서 하고,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할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할 때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육하원칙하고 어떤 내용에서 총회를 한다. 정관 작성과 뭐뭐 한다. 필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꼭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이렇게 나중에 전세계약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받아요. 없으면 안 돼요. 인가는 받아. 없으면 어딘가에 그냥 우리가 인가는 받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요. 전세계약서가 없으면은. 예? 그거는 안 되고. 협동조합은 조금 어려운 게 여기는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돼요.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정관이 제대로 썼나 검토만 해가지고 웬만하면 신고 받아줘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주의예요. 인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까다로워요. 좀. 예. 일반 협동조합은 이렇게 해서 5명 이상 해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창립총회를 할 때는 항상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총회하는 날짜하고 공고하는 날짜가 빠져. 그러니까 실제로 9일의 틈이 있어야 돼. 예. 넉넉하게 해야 돼요. 예, 9일의 틈이 하고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꼭 사진 찍고, 예, 사진 찍어서 그 서류로 들어가야 돼. 신고나 인가 서류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 출석, 예, 과반수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총회 때는. 예, 그 다음에 설립 신고를 해, 이거 해가지고. 신고할 때, 그러니까는 법무사를 통하세요. 법무사 안 통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서류 갖추는 게 많아요. 설립 신고. 그 다음에 신고증이 나왔어. 또는 인가, 여기 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현 정부는 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잘 안 해주고 있어요. 6개월은 잡아야 돼. 근데 여기는 좀 비용이성이 많아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정부랑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금 유리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정부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게 편리하다. 그러면 이쪽이 하는 게 좋고, 굳이 정부 공공조달에 들어갈 거 아니면은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공공조달을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유리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했고 신고증이나 그다음에 인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한테 발기인 대표로 통장으로 출자금을 했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신고증으로 가지고 이제 등기소가 가지고 법인 등기를 해요. 법인 등기. 법인 등기할 때에도 법무부에서는 법무사를 좀 요거는 법무사가 안 해도 돼. 신고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등기할 때 법무사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녹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그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좀 잘 안 해줘요. 그건 저 끈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나오면은 등기가 나온 거 가지고 설립 사업자 등록 세무서 요 필요한 서류들을 이걸 한 번 더 설명하기 이런 거예요. 정관 작성 아까 이제 표준 정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동의자 이거 다 얘기했고 창립 청구에 다 얘기한 거고. 예. 신고할 때 정관사본, 창립청의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예, 사업계획서도 들어가요. 사업계획도 있죠. 그다음에 일저당 금액, 조합원 출자자 수, 예, 그다음에 창립청의 개최문 공고 일부, 이거 9번은 뭐 당장 필요 없고 이렇게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만만하진 않아요. 네, 법무사 사무실 가면 한 등기 비용, 인지값까지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은 50만 원 넘어야 돼. 출자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 등기도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잘 모르고. 예,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또 이게 8가지나 이게 필요해요. 이사장장이 본인이 가면은 7가지가 하고 있고 정관, 총회 의사력 공증한 거,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 이런 것들 예, 들어가고 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 인가증 이런 거 들어가고 총회 출자금 총회 납 이건 은행 가서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발기인 대표 통장한데 발기인 대표 통장으로 그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사장이 된 사람한테 옮긴 다음에 은행에서 이거 그 총액 납입 서류 떼어달라면 떼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이게 꼭 들어가요. 등기할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등기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발기인 대표 이름. 이사장으로 옮긴 다음에 하면 되겠네. 예. 옮긴 다음에 하면 되고 법인 인감 신고서, 등록면에서 영수증 필증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은 이제 등기소에서 보통 일주일 안에 떼줘요. 일주일 안에 등기해줘요.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이렇게 하고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은행 계좌가 열려요. 사업자 등록이 결국에는 사업에 하는데 마지막이 서류예요. 은행에서는 법인 등기 신고증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가져가면 돼요. 예. 은행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들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해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이런 것들을 하고 주사업이 뭘 할 거냐. 아까 공공거래 할 거냐, 시장에서 할 거냐. 또 해산할 때 어떤 처분할 거냐. 또 어떨 때는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돼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면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좀 수월해요. 은행이 협동조합에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이 나갈 때 돈을 찾아가잖아요. 그 부채 처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회사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주식회사에는 또 은행에서는 아무 걸림 없이 돈 빌려줘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몬드라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필요에 따라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합니다. 예. 예, 시간이 6시가 다 됐는데 지금
우리 또 7시에 행사 뭐 있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막 힘들어해요. 아까 1시간이나 재웠는데 또 그러네. 자, 오늘 아무도 안 졸고 재밌으셨죠? 예, 더 듣고 싶죠? 예, 가요 우리 2차. 이것을 마치고 사실 좀 시간이 무리긴 무리예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준 거 종이 프린트한 거 아니니까 그냥 심심하면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